자, 이어서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의 역사를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서 그 문명을 이루면서 고대 시절부터 해상을 이용한 어떤 여러가지 형태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제가 따로 그 교양 수업인 그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이 해상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직접적으로 하면, 뭐 그 전에부터 사실은 이 해상이라는 것이 항해를 통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창출할 수는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다로 나아간다는 그 위험성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안고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제도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13세기, 14세기 이렇게 대항해 시대 가까이 오게 되면서 모험 대차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확률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방식의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도의 메커니즘은 이래요. 배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금융업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을 바탕으로 선박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물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해상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금융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뭐 일부나 전부를 면제를 해주지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성공적으로 항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금융업자로부터 대금을 상환해야 되는, 빚을 갚아야 되는 뭐 그런 방식이었어요. 일종의 이런 거죠. 금융업자에게는 돈이 있고 무역업자에게는 돈은 없지만 내가 거기에 항해를 해서 나아가겠다는 의지, 뭐 몸뚱아리만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무역업자는 항해에 성공하면 돈을 벌겠죠, 당연히.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벌어던 수익으로 금융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만약에 항해가 실패하게 되면, 해난이 발생해서 배가 침몰을 하거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무역업자는 뭐 죽는 거고 금융업자는 돈을 잃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이 중세 유럽에 있어서는 뭐 귀족이 아니거나 귀족이라 할지라도 장남이 아니어서 뭐 서자이거나 차남 이하여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방법은 없었어요. 용병이 되거나 성직자가 되거나 이런 어떤 항해, 바다로 나아가서 큰 돈을 버는 상인이 되거나 뭐 이런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바다로 많이 항해를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금융업자들이 뭐 베니스의 상인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뭐 어떤 소설이나 관련된 컨텐츠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고리 대금업자들, 은행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런 것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중세, 그리고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중세를 지나오고 르네상스가 오면서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나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고, 과학 문명이나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지도라든지 뭐 항해술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천문학을 통한 별자리를 이용을 해서 뭐 이 항로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항해와 관련된,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로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되었고, 그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해상 무역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해상보험 제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중세 그리고 근대로 넘어가는 이 르네상스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해상의 주도권은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지중해에서 가장 큰 무역을 하고 가장 큰 상인들은 주로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제노바라든지 피사라든지 뭐 제일 큰 곳은 베네치아였죠. 예,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항해 시대처럼 대서양이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나아가는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조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상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레반트 지역, 이집트 지역 이쪽으로 건너가서 육지를 이용을 하거나 육지를 이용을 해서 홍해로 혹은 인도양으로 나아가서 아시아 쪽으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육상 루트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로 무역을 하는 방식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크로드로 가든 아니면 뭐 초원길로 가든 아니면 바닷길을 이용을 해서 인도양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을 지나서 하든 결국에는 유럽의 아시아 물품이 공급되는 루트에는 항상 이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상인들이 지중해의 어떤 경제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발전을 하고 뭐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 중심이 점점 스페인,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항해술과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켜서 대서양을 이용을 해서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그리고 인도로, 그리고 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권이 지중해 무역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이탈리아에 머무르고 있다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 콜럼부스도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인데 스페인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찾아간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뭐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뭐 마젤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희망봉 항해 루트가 발견이 되고 세계 일주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북유럽에도 또 그게 있었죠.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인 종합 길드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 모여들게 되느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 그것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오늘날 런던은 여러분들이 뭐 런던을 가본 친구들 있고, 저는 아직 런던 아직 못 가봤어요. 유럽을 많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자주 가봤지만 유럽은 그렇게 가본 적이 없는데, 런던이 뭐 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고 서울처럼 그 강이 흐르고 있는, 템스 강이 흐르고 있는 도시이지만, 오늘날의 런던이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런던은 배들이 템즈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템즈 강변에 큰 배들이, 무역선들이 정박을 하는 항구 도시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오늘날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주요한 그 무역 항구는 인천항이라든지 평택항, 평택당진항을 그 수도권의 주요한 무역 항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국에서 뭐 조선이란 나라는 무역을 안 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선이 오가진 않았고, 그 전국에서 증발된 그 쌀을 세금으로 냈었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쌀이 이 수도 서울로, 한양으로, 그 당시 서울의 이름 그 한양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바닷길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닷길을 이용한 루트가 강화도를 지나서 한강 하구로 들어와 가지고 영등포나 마포, 영등포보다는 마포 쪽이었죠. 마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쌀이 이제 서울로 모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서울의 지명 중에 영등포나 마포라는 지명이 무슨 포, 이게 그 배들이 되는 항구를 의미를 하거든요. 배를 정박하던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산에도 그런 지명들이 남아있죠. 다대포 뭐 이런 거, 뭐 그런 지명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근데 런던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런던도 그런 도시여서 이 런던에 그러면 그 배들이 대항해 시대의 큰 무역선들이 항구에 정박을 할 것이고 항구 주변에 그럼 이제 뱃사람들이 많겠죠. 예, 뱃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 뱃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항구에 정박해 와 있는 동안 뭐 유흥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뭐 아니면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들이 정박하고 뱃사람들이 내리는 지역에 일종의 상업, 뭐 부산도 보면 그렇죠. 원래 부산 그 역 있는 쪽이 부산 북항 있는 쪽인데 그 북항 쪽에 처음에 이제 중앙동이나 이쪽에 상권이 발달을 한 것처럼 아주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항구가 있고 뱃사람들이 모이면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17세기경에 템스 강변의 런던 타워가에 로이즈가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하게는 패밀리 네임이죠. 로이즈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로이즈가 커피숍을 차려요. 커피숍을 차리는데 이 커피숍이 오늘날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사교 클럽이자 뭐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피 하우스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카페 커피숍보다는 어떤 클럽이라는 개념, 그 선원들 모이는 클럽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선원들이 이제 죽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선원들이 물론 누구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서 항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디 멀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러 온 선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자본이 있어서 무역 거래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나아가진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할 만한 뭐 선장이나 선원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서 커피 마시고 떠들고 시끄럽게 싸우고 뭐 이러다 보면 그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장님 에드워드 로이즈는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를 듣고 정보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 로이드 커피숍이 SNS가 되는 거예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X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정보량이 엄청난 겁니다. 빅데이터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이 에드워드 로이즈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 구인 구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뭐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런 연결들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칠판에 적어 놓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종이에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이드 유스예요. 로이드 유스. 그래서 히트를 쳤죠. 그러면 뭐예요? 거기 그 커피숍에 가보면 거기 누구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 있어서 누구도 만날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뭐 투자자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렇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템스 강변에 조그마한 커피숍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 수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옮깁니다. 옮겨요. 엄청 커져요. 그래서 롬바드가로 크게 이주를 해 가서 뉴 로이드 커피하우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장사가 잘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류작들이 생겨나겠죠. 로이드 커피숍을 주변에 뭐 그런 유사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다양한 커피숍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차별화가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신당동 떡볶이 집을 가면 떡볶이 그 골목에 떡볶이 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원래 그 신당동에서 그 즉석 떡볶이를 처음으로 하신 할머니가 한 그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그 떡볶이 집을 가면 그 떡볶이 그 할머니의 사진이 막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골목 전체가 떡볶이 집이면 야 여기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가 필요해서 이 유 로이드 커피숍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폐쇄적 회원제 클럽으로 바뀌어요.
또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뭐 영화 예를 들어서 뭐 킹스맨이나 뭐 이런 그 영국 이 그 벨 에포크 시대나 그 현대 이전에 근대 시절의 어떤 영국을 그리고 있는 문학이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이제 제한된 사람들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뭐 사교 클럽이면서 술집이면서 식당이면서 뭐 그런 어떤 그런 장소들을 이제 배경으로 영화가 촬영되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 매체로도 보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멤버십이 있을 정도가 되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되는 사람들이겠죠. 자본력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험 대차라든지 그리고 그 모험 대차가 조금씩 이제 형태가 바뀌어가면서 그리고 처음에 대항해 시대 초기의 모험 대차일 때는 살아 돌아오는 사람보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 이제 왜냐면 항로가 다 개발이 되고 대서양을 지나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들이 있고 식민지가 있고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것 또한 세상의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돌면 인도에 갈 수 있고 동남아로 갈 수 있고 인도 동남아에 가면 후추나 정향이나 육두구 같은 엄청난 향신료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이상 사람들은 그 리스크가 절대적인 삶과 죽음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 정도의 리스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면 10명 가서 2명 살아 돌아온다 수준이 아니라 10명이 가면 뭐 1명 정도 사고 날까 말까 정도가 돼버리면 이거를 일종의 모험 대차의 수준이 아니라 금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전을 해주고 뭐 어떤 위험에 대한 담보로서 뭘 제공을 하고 제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모험 대차 때 말씀드렸던 대항해 시대 초창기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떤 항해술의 발전, 선박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가 성장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현대의 우리가 세상 보험에서 알고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근대적 형태의 보험이 이 로이드 커피숍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이즈를 통해서 오늘날의 보험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그 커피숍들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에드워드 로이즈가 옮겨가서 새로 만든 뉴 로이드 커피 하우스를 근간으로 해서 멤버십제로 운영을 하게 되고 요게 발전을 해서 1771년에 로이드 소사이어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이드 소사이어티가 일종의 그 해상 운송과 해상 보험의 전문가들을 위한 멤버십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 로이드 소사이어티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기구로서 로이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되었느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824년이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 운송을 하고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금융을 제공하고 보험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자본가들, 금융가들이 한 1000명 이상.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이거나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이거나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로이드 커피숍에 좀 와가지고 자기가 투자하던 쩐주들 있죠. 물주이자 쩐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멤버십을 좀 갖춰가지고 로이드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개인 보험업자로서 수행을 했고, 이 개인 보험업자들이 로이드 멤버십을 통해서 뭐 어떤 자본이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특히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험 부담을 이거를 커버를 해서 보험료를 받고 하는, 금융업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824년에 1000명 이상의 개인 보험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조직이 오늘날 로이즈 보험회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처음에 태동은 템스 강변에서 뱃사람들을 상대로 해상보험만을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생명보험이나 각종 손해보험을 인수하고, 그리고 주로 보험회사들의 보험회사로 재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이즈의 조직을 좀 살펴보면 영업회원이 있고 비영업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인 보험업자, 개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개인 자격이지만 다른 보험회사가 체결한 선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화물보험, 적하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보하거나 재보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인 보험업자라고 하고, 그런 개인 보험업자를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 그 언더라이터들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핵심 멤버가 되겠죠, 로이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업회원이라고 하고요. 스스로의 위험을 인수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한 사람이 굴리는 돈이 웬만한 보험회사의 그 어떤 부보액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큰 손들이에요, 영국의 금융시장에 있어서. 근데 그 큰 손인 금융업자들도 다 어쩔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의 어떤 상품이거나 물품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또 이런 개인 보험업자들이 퍼센트를 나눠가지고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큰 어떤 덩어리의 보험을 인수를 하거나 리인슈어런스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여러 다양한 어떤 언더라이터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언더라이터들이 또 조금씩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같이 위험을, 상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 그런 조직이 이 로이즈 안에서도 형성이 돼요. 그거를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디케이트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대리인을 로이드 안에 두게 되죠. 그리고 로이즈에는 비영업 회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이즈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상보험을 들고 싶다라고 해서 영국의 이 롬바르드가에 가서 로이드에 찾아가면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요. 무조건 나 같은 개인 고객이나 기업 고객, 우리가 소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삼성이나 DB나 뭐 이런 보험회사들 있죠. 보험회사들이 직접 이 로이즈의 언더라이터들을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 브로커를 만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험 시장이나 한국의 보험 영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들이 역할을 수행을 하지, 이 브로커들이 크게 영업 활동을 하거나 뭐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의 로이즈나 이런 어떤 개인 보험업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브로커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보험 중개인이 있어서 피보험자와 적절한 언더라이터를 연결시켜주고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즈는 커피 전문점 시기를 포함을 하면 330년이 350년 거의 뭐 그 정도 됐죠. 되어 있고, 최근에 제가 조회해 본 결과로 2,700명이 넘는 언더라이터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언더라이터들도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지만, 이들이 하나의 신디케이트라고,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뭐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집단을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면으로 이건 최근 데이터가 없어서 2012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해상보험료 시장의 16.4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AIA나 메리츠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일본에도 보험회사가 많거든요. 뭐 마쓰이 뭐 그런 일본의 보험회사들도 있고, 뭐 다른 뭐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 해상보험과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부보하는 금액도 있지만 이들 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보험을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로이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게 로이즈가 무슨 큰 주식회사도 아니고 단지 2,700명 정도의 개인 보험업자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해상보험 시장에서 16.45%를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 로이즈의 어떤 그가 뭐 출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로이드가 수행을 하는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권위를 인정을 받고, 가장 결정적으로 로이즈의 위상과 로이즈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로이즈에 소속되어 있는 1800년대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었고 오늘날에도 2700명이 있다 보니, 이들 로이즈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보험업자들이 하나의 공통된 양식,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보험 증권의 양식을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로이드 SG 팔릿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700년대, 1800년대 로이즈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보험업자들이 자신들이 부보하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통일 어떤 보험 증권, 표준 양식 같은 걸 만든 게 로이드 SG 팔릿이고, 이게 오늘날 해상보험 증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해상보험을 얘기를 할 때 구협회 적하역할, 신협회 적하역할 뭐 이런 것도 얘기가 있지만 구해상보험증권, 신해상보험증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증권, 팔릿이 이거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로이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보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들이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리츠라든지 화나, 대한화재, 흥국생명도 있고 LIG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떤 보험의 중거법이라든지 그 보험 제도 근반은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해상보험 회사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운영 방식은 사실은 일본의 금융회사, 일본의 보험회사의 형식을 많이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회사를 무슨 생명이라고 부르고 이 손해보험회사를 무슨 하재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일본의 영향이에요. 무슨 하재, 무슨 생명, 무슨 생명보험 회사 이름이 그렇잖아요. 보험회사 이름이. 이게 다 일본의 그 금융사들이 다 그런 식의 이름을 장명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사용됐던 여러가지 해상보험 약관,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 되어 있었겠죠. 인슈런스 팔리시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인슈런스 팔리시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번역을 했을 것이고, 그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한국에서 그 당시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본어로 된 그 보험증권을 한글로 번역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본어로 된 걸 쓰다가 이제 한국이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해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초기 한글로 되어 있는 국문약관도 사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개인 보험업자가 아니라 일본처럼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들이 시장을 잡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상보험과 관련해서 한국의 법상으로 500톤 미만의 어선, 그리고 한국 일반 고깃배, 원양어선 500톤 미만의
어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만든 그 어떤 국문 약관을 쓰는데 일반적인 무역선,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선, 우리가 알고 있는 벌크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조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로이즈와 뒤에서 나중에 따로 얘기할 영국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제정한 협회 약관 그리고 로이즈 보험증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상보험의 기본과 연역 그리고 한국의 보험시장과 타국이라 해봐야 뭐 영국이긴 하지만 영국의 보험시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부터 우리가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